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어요. 제 앞에는 20년 전 재계지능지수 74라는 낙인을 찍었던 그 남자 리처드 할로우 박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여전하군요. 저도 똑같이 차갑게 응시합니다.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아요. 이제는 MIT 법학 석사,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권 변호사인 에바 윤으로서 판사가 묻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떻게 9살 지능지수 74의 소녀가 MIT 수석 졸업생이 되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림없이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지능지수 74였던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는 다른 언어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때 할로우 박사가 비웃듯 말합니다. 다른 언어요? 당신은 말 한마디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향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지능지수 74로 MIT 수석 졸업한 그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년 전 미네소타. 저는 9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차가운 공기와 낯선 냄새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항에서 새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셨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모든 소리가 그저 소음처럼 들렸으니까요. 마치 물속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움직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첫 등교일 노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에바 윤. 제 본명이 아니었죠. 하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혼날까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할 때마다 저는 그저 눈만 깜빡였어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 창가에 홀로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그리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목이 메었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눈물을 보이면 더 이상한 아이로 보일까봐. 몇 주 후 키가 큰 여자가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손에는 그림이 가득한 종이들을 들고 있었어요. 제 앞에 펼쳐놓고 뭔가를 물었죠. 도형을 가리키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도형들을 응시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패턴이 보였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의 반복. 다음은 분명 육각형일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영어로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눈만 깜빡였죠. 여자는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카드들을 보여줬어요. 단어가 적힌 카드였습니다. 읽어보라고 했지만 영어 단어들은 그저 이상한 모양의 선들릴 뿐이었어요. 한글처럼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죠. 저는 다시 침묵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능지수 74. 경계성 지능. 학교 복도에서 선생님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멍한 아이. 반응이 없는 아이. 특수반으로 보내야 해요. 특수학급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알파벳과 숫자가 붙어 있었어요. 마치 유치원 교실 같았죠. 다른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때로는 혼자 있을 때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단어들이었죠. 어느 날 노래를 부르다 들켰습니다.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메모를 했죠. 사회성결여, 정서불안, 언어발달 지체. 저녁 시간 입양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마치 제가 귀가 먹은 것처럼요. 저는 그들의 입을 바라보며 단어를 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어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한국어 동요를 흥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것만이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에바는 눈맞춤을 피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사회적 신호를 읽지 못합니다. 경계성 지능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 생각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했고 창밖 나무들의 패턴을 분석했죠. 다만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을 뿐이에요. 저는 조용한 괴물이 아니라 그저 다른 언어로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입양된 지 6개월째 되던 날, 집 지하실에서 청소를 하던 양아버지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낡고 구겨진 책 한 권을 들고 계셨어요. 이게 내 책이니?
처음 왔을 때 짐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창고에 잘못 들어가 있었구나. 책을 받아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림이 있는 얇은 동화책이었어요. 한글로 쓰여진 표지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그려져 있었죠. 손가락으로 글자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토끼와 거북이. 마이클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말을 할 줄 알았어? 뭐라고 한 거니? 저는 말없이 책을 펼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글자들이 친구처럼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읽어주던 이야기. 잠들기 전 엄마가 들려주던 동화. 그날부터 양부모님은 제게 한국 관련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한글 동요, 간단한 한국어 책. 처음으로 저는 반응을 보였어요. 한글을 보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서툴지만 또렷하게.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번졌어요. 양어머니 캐롤은 한영 사전을 구해왔습니다. 저는 사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한글 단어 옆에 있는 영어 단어를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마치 다리를 놓는 것처럼요. 책상은 데스크, 의자는 체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두세 개를 이어갔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덧셈 문제를 칠판에 적었어요. 저는 연필을 들어 푸는 대신 문제를 도식화했습니다. 동그라미와 세모로 숫자들을 그룹화하고 화살표로 연결했어요. 이상한 기호들로 제 방식의 방정식을 만들었죠. 답은 맞았지만 풀이 과정이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제 노트를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풀었니? 이건 우리가 배운 방법이 아니야.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단어들이 제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제 방식을 보여주려 했어요. 그날 저녁 양부모님은 학교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와의 미팅이었어요. 저는 문 밖에서 기다렸지만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에바가 수학 문제를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풀고 있어요. 지능검사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오히려 고차원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양아버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마이클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바, 넌 바보가 아니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 말이 저에게는 처음으로 들은 진짜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양어머니는 제게 새 노트를 주었습니다. 한쪽은 한글, 다른 쪽은 영어로 쓸 수 있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노트였어요. 내 생각을 적어봐. 어떤 언어든 상관없어. 그날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로만, 나중에는 두 언어를 섞어서. 제 머릿속 생각들이 마침내 출구를 찾았어요. 11살이 되었을 때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컴퓨터 수업을 받게 된 거예요. 화면 앞에 앉아 키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영어는 여전히 제게 미로 같았지만 컴퓨터 언어는 달랐어요. 명확했습니다. 논리적이었죠. 첫 코딩 수업에서 선생님이 간단한 명령어를 알려주셨습니다. 프린트 헬로 월드. 다른 아이들은 한 줄을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그날 수업이 끝날 때쯤 작은 게임을 만들고 있었어요. 숫자를 맞추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선생님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니? 누가 알려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려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코드가 한글처럼 보였을 뿐이었죠. 명확한 구조와 규칙이 있는 언어. 예외가 거의 없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치 제가 어릴 때 배웠던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처럼요.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성적이 급상승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지능지수 74의 아이가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양부모님은 제게 새로운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도전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13살 새 학교에서는 제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교내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표준 공식을 사용해 문제를 풀 때 저는 제 방식대로 접근했습니다. 한글 모음의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도형적 접근법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제 풀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어디서 배웠니? 한국에서요. 제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글의 구조와 수학적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직 느낌으로만 알 뿐이었죠. 15살 저는 주대회에서 수학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제 얼굴이 실렸어요.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입양아, 비범한 수학 능력으로 주목받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학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수학은 진짜 세계 언어예요. 모든 나라, 모든 문화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 과학에 몰두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저는 종종 한글 구조를 떠올렸어요. 자음과 모음이 모여 음절을 이루고 음절이 모여 단어를 만드는 방식. 이런 계층적 구조가 코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접근법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한국식 구구단의 패턴을 활용한 방식은 주목을 받았죠. 대학 원서를 쓸 때가 왔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아이비리그를 지원하길 원하셨어요. 저는 오직 한 곳, MIT만 지원했습니다. 에세이 제목은 지능지수 74의 소녀가 수학을 다시 정의하다였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진단,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제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 그리고 컴퓨터 언어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세계.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양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목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법을 배울 차례였습니다. 왜냐고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였죠. 저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바보 취급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MIT의 붉은 벽돌 건물 앞에 처음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지능지수 74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를 가득 채운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더 이상 다른 아이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특별했으니까요. 첫 수업일 킬리안 코트를 지나 법과 인공지능 융합과정 오리엔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수첩과 펜 그리고 제 모든 꿈을 담은 열정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배울 지식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시스템을 변화시킬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첫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은 왜 법을 공부하기로 했습니까? 다른 학생들이 명성, 경력, 가족 전통에 대해 말할 때 저는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침묵을 강요당한 목소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가을 학기, 폰 노이만 홀의 인공지능 윤리 강의실에서 제 삶을 뒤흔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 교수님은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알고리즘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칠판의 글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교수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도 알고리즘의 희생자였던 거죠. 표준화된 지능 검사, 언어 중심 평가 기준,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진단 도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저 같은 아이들을 오류로 판단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비가 내리는 캠퍼스를 헤매며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헤이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교육심리학 섹션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논문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제 과거를 해독하려는 듯이. 새벽녘 한 논문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리처드 할로우 박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9살 때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조용한 방,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 그리고 제 미래를 결정지은 숫자. 74. 손이 떨려 논문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로우 박사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었고 지금은 교육부의 정책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주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중언어 환경의 아동들이 보이는 언어 지연은 종종 인지적 결함을 의미한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을까요? 한 줄의 문장이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틀 무렵 저는 도서관을 나와 찰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어요. 제 앞에 펼쳐진 잔잔한 강물처럼 제 목표 또한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고 저는 이 싸움의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얼마 안 되는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한국 어머니가 입양 전날 밤 제 작은 손에 쥐어주신 메모였어요. 희미한 연필 글씨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름은 결함이 아니야. 다른 방식의 정답이야.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20해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용암처럼 분출되었습니다. 울음이 진정된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할로우 박사의 이론을 무너뜨리겠어. 나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할 거야. 법학 세미나에서는 교육법과 장애인 권리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과제에서 저는 제 경험을 녹여냈어요. 교수님은 제 논문 언어적 다양성과 지능평가의 재고에 놀라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분석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혁명적 도전이다.
당신의 관점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MIT 법률 모의 재판대회 날 저는 원고 측 변호사로 섰습니다. 가상의 학생이 부적절한 평가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례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말, 모든 논거는 제 가슴에서 직접 흘러나왔어요. 최종 변론을 준비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변론문 사이사이에는 제 인생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교육은 특권이 아닌 권리입니다. 그리고 다름은 결코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은 표준화된 잣대로 모든 아이들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꽃이 같은 속도로 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꽃은 더 오래 준비하고 더 늦게 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 꽃이 덜 아름답습니까? 심사위원들의 눈에서 감동의 빛을 보았습니다. 만장일치 우승이었어요. 그중 한 명인 왓슨 판사는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타고난 변호사야. 논리는 머리를 움직이지만 자네의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였어. 언젠가 실제 법정에서 자네의 변론을 듣고 싶군. 졸업을 앞둔 봄날 찰스 강변 벚꽃 아래서 저는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미네소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소장에는 리처드 할로우 박사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법을 배운 진짜 이유, 그것은 결코 복수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처럼 침묵 속에 갇힌 목소리들, 다르게 생각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법대 건물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거예요. 졸업 후 저는 교육 전문 로펌에 취업했습니다. 주로 소외된 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일이었어요.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미네소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핵심은 명확했어요. 표준화된 지능 검사가 이중언어 환경의 아이들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장 맨 위에는 리처드 할로우 박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교육정책 수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로서.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처럼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고 할로우 박사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이죠. 언론이 이 소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신문에서 먼저 기사화했어요. MIT 수석 졸업생, 어린 시절 오진단에 대한 소송 제기. 이어서 주요 언론들도 보도했습니다. 지능지수 74였던 소녀의 반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응원도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개인적 원한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했어요. 맞은편에는 교육청 변호사들과 함께 리처드 할로우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을 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두운 방, 의미 없는 질문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숫자. 74.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어서 제 이야기를 법정에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가 언어 장벽 때문에 지능이 낮다고 오판받은 이야기.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잠재력을 억압받은 이야기. 그리고 한글의 논리적 구조 덕분에 길을 찾아 MIT까지 온 이야기였어요. 증거로 제 어린 시절 그림과 노트, 그리고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 모델을 제출했습니다. 한글의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이 모델은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증언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글 덕분에 MIT에 간 입양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알고리즘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MIT 교수진들도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제지도 교수는 제 연구가 가진 혁신성에 대해 증언했어요. 에바의 사례는 AI 윤리와 교육학을 모두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녀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한 여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딸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지능이 낮다고 평가받았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도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소송은 결코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모든 에바윤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소송이 세 번째 주로 접어들던 날 리처드 할로우 박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제가 그를 마주보는 건 정확히 18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할로우 박사는 자신의 평가 방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양의 지능지수 74는 당시 상황에서 정확한 측정 결과였습니다. 다만 이후에 그녀가 성장한 것이겠죠. 그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마치 제가 기적적으로 지능이 높아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저는 그의 논문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이중언어 아동에 대한 편향된 가정들,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평가 방식, 그리고 언어 능력과 지능을 동일시하는 오류들을 지적했어요. 할로우 박사는 점점 방어적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죠. 마지막 날 교육청 측은 결정적인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 특수학급 시절 담임이었던 마가렛 토마스 선생님이었어요. 토마스 선생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토마스 선생님은 제가 정말 학습장애가 있었다고 증언할까요? 토마스 선생님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교육청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토마스 선생님, 에바 윤이 특수학급에 있을 당시 그녀의 학습 능력은 어땠습니까? 토마스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에바는 매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언어장애가 아니라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교육청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마스 선생님은 손가방에서 오래된 폴더를 꺼내셨어요. 이게 에바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모두 보관했어요. 아이가 언젠가 돌아와 자신을 증명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폴더 안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린 도형들과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복잡한 패턴과 기호들, 그리고 제가 만든 독특한 기호체계였어요. 법정에 있던 MIT 수학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을 검토해봐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했어요. 교수는 제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경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고차원 수학 모델의 초기 형태예요. 특히 이 부분은 프랙탈 구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9살 아이가 이런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했다니 놀랍습니다. 토마스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바는 종종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한국어 동요였죠. 한 번은 제가 그 노래를 녹음해서 한국어 통역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속에는 수학적 패턴이 숨겨져 있었어요. 구구단을 리듬에 맞춰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할로우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토마스 선생님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당시 보고서에 이 사실을 적었습니다. 에바가 언어 장벽만 없다면 특별한 재능을 보일 것이라고요. 하지만 보고서는 무시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그 아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토마스 선생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창가에 혼자 앉아있던 저, 그리고 종종 제 그림을 지켜보던 토마스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선생님이 알고 있었다니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모든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다른 소송들을 준비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또는 단순히 다른 사고방식 때문에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된 아이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제 소송의 의미를 더욱 강화해 주었어요. 마침내 판결 당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판결문은 길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미네소타 교육 시스템은 다중지능 이론을 무시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음이 인정됩니다. 교육청은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겼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결문 뒷부분이었습니다. 교육청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바 윤의 알고리즘 모델을 그 기초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떤 기분이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멀리서 걸어나가는 리처드 할로우 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패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몇 주 후 할로우 박사는 교육부 고문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저는 오만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너무 사로잡혀 실제 아이들을 보지 못했어요. 에바 윤의 사례는 우리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을 돌며 교육자들에게 다양한 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안도, 그리고 희미한 존경심까지. 할로우 박사는 변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시스템도 변할 수 있을까요? 판결 이후 전국의 교육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다언어 평가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알고리즘의 핵심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문장 구조의 논리성, 이런 특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용되었어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글이 서양의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의 뿌리가 저를 구했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구하고 있었어요. 판결 한 달 후 UN 교육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뉴욕 본부의 큰 회의장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어요.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가 MIT에서 배운 건 법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어요. 모든 아이는 고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세상을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그 다양성을 포용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UN 연설 이후 1년 저는 제가 처음 특수학급에 배정받았던 초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같은 붉은 벽돌 건물, 같은 철제 그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작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커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런 걸까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내 강당에서 교사 연수 기조 강연을 부탁받았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연단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에바윤입니다. 20년 전 저는 이 학교에서 바보라고 불렸어요. 지능지수 74의 아이. 특수학급에 배정된 조용한 아시아 소녀. 여러분 중 몇 분은 그때 여기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어떠신가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나이 든 교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는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왔어요.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말로, 어떤 아이는 숫자로, 어떤 아이는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죠. 교육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 뒤로 스크린에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의 도표가 나타났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서 영감을 받은 다중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에요. 초기 결과는 놀랍습니다. 기존의 학습장애로 분류되었던 많은 아이들이 이 새로운 평가에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죠.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교사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현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어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그들이 가진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결함이 아닌 강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강연이 끝나고 교사들이 하나둘 나갈 때 청중석 뒤쪽에서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한국계로 보이는 아이였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언어가 무서웠어요. 영어 단어들이 그냥 소리로만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의 저였어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내 안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다르게 생각하는 건 결코 잘못이 아니야. 학교를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MIT 수석이 된 바보. 이제는 글로벌 교육 정책을 바꾸는 리더로.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세상은 제게 바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다른 언어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제 그 다름을 통해 세상은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수학, 인공지능, 법률. 이 모든 것이 제 사고의 도구가 되었고 다름을 증명하는 논리의 무기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에바윤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편에 서 있을 거예요. 끝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동천사였습니다.